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정적 정의를 수업하게 될 이성민입니다. 네, 교정적 정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교정적 정의는 무언가 잘못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과 관련된 정의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은, 교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민법적인 거는 이제 배상적 정의고, 그리고 이제 형벌과 관련된 형법적인 것은 이제 형벌적 정의예요. 그래서 이 교정적 정의는 배상적 정의와, 그러니까 돈을 안 갚았을 때 돈을 갚도록 교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배상적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을 했을 때 국가가 강제력으로 이 처벌을 해줘야 되는 것, 그게 형벌적 정의예요. 자, 그래서 이 교정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형벌적 정의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단원이에요. 해당 단원은 일단 형벌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즉 응보주의와 이 공리주의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이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사용제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각의 그 쟁점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형벌에 대한 관점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형벌에 대한 관점은 이 교정적 정의가, 이 정의가 바로 응보다. 응보가 곧 정의다. 또는 이제 공리가 곧 정의다. 공리의 증진이 곧 정의다. 이걸 이렇게 보는 그 관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응보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예요. 자, 이때 응보주의는 칸트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응보주의 입장에서 형벌을,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범죄는 곧 위법행위인데, 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뭘 낳느냐면 이 도덕적 불균형을 일어나요. 도덕적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사자 두 명이 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도덕적인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형벌이죠. 형벌. 즉 처벌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냐면은 이 공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아니 응보의 원리를 바탕으로 처벌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동해보복의 원리로, 평등의 원리로. 이거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틸레오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응보를 해주는 거예요. 틸레오의 법칙에 따라서. 이거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이 범죄 행위에 맞는,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해주는 거예요. 응보인 거죠. 또는 합당한 보복을 가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형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목적은 바로 이 형평의, 기존의 도덕적 평형 상태가 있죠. 이 도덕적 평형의 이 회복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즉 목적적 가치를 지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범죄자 자신이나 또는 시민사회의 선 있죠. 이거 뭔 말이냐면은 시민사회의 선은 보통 이제 예방을 하거나 범죄를, 이 특정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이 예방의 효과나, 아니면은 이 교화, 교정, 이 범죄자가 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시 재사회화 해주는 교화나 교정의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요. 예방이나 교화 등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거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이지 이 형벌을 의욕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처벌받을 행위를 의욕한 것이지 범죄를 의욕한 것이지 처벌을 의욕한 것이 아니에요. 처벌을 의욕하다. 의욕이라는 거는 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원하다. 처벌을 원하다. 좀 이상하죠. 벌 받고 싶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의욕하는 거예요.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즉 범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어떤 선을 창출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즉 쉽게 말해서 이 도덕적 평형의 회복 그 자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형벌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돼요. 좀 목적적 가치를 지녀요. 왜 그러냐면 인간성 정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응보의 원리와 인간성 정식이 칸트의 이 두 가지 정도 크게 이 처벌에 대한 정당한 관점들 중 하나인데 이 그 정당한 근거인데 이 인간성 정식에 의해서 형법은 정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회계약론적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 법칙을 이제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도덕 법칙이다라는 관점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정언 명령이에요. 정언 명령. 즉 우리가 인간성 정식은 뭐였죠? 너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해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때 수단으로 대우하는 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수단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려요 보통. 그래서 인간성 정식에서 뭐냐면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법은 정언명령이고 형벌은 정언명령의 실현이에요. 이 형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즉, 뭔 말이냐면 이거는 정언명령이고 이 형벌은 목적적 가치를 지니는 거는 인간 신체에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적으로 대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신체에 가는 거예요. 인간 신체에 가한다. 그러니까 이건 목적적 가치를 지녀요. 그러니까 다른 선을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도덕, 이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굿을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이 right를 위한 수단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응보의 원리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 비례성의 원칙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이 처벌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그 비례성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형벌의 그러니까 범죄 행위의 범죄의 경중이라든지 심각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해악성 이게 곧 이 처벌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공리주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리주의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공리의 원리예요. 공리의 원리.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인가? 처벌을 통한 목적이 뭘까요? 처벌을 통한 목적은 그 이 처벌이 목적적 가치를 지니지 않고 다른 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처벌이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공리의 증진, 즉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이 곧 목적이에요.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 즉 이익의 증진이에요. 이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과 교화가 있는데, 우리가 예방이란 말은 좀 중의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을 기존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시금 그 똑같은 그러니까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일 수 있어요. 즉 교화 관련해서도 예방의 의미가 쓰일 수 있고, 그냥 범죄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론상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기존의 일반인들, 그 사람들에게 보통 예방이나 본보기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처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방과 본보기예요. 본보기. 그리고 이게 교화와 교정이에요. 교정. 본보기. 자, 근데 이 말을 그냥 통으로 그러니까 통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방과 본보기, 그 다음에 교화와 교정. 그냥 통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공리의 원리는 항상 뭘 우리가 비교를 하죠? 비용 혜택을 비교를 해줘요. 그러니까 비용 혜택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결국은 이 범죄를 통해서, 처벌을 통해서, 이 처벌을 통해서 얻을 이익과 이 처벌을 통해서 얻을 고통 있죠. 이게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커야 돼요. 즉 우리가 이 예방과 방금 말씀드렸던 교화, 예방과 교화의 효과가 처벌을 통한 이 범죄자가 겪는, 이건 사회의 이익이고, 이 범죄자의 고통은 이 사회의 이익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가 악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벌이란 거는 필요가 악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곧 정당화 가능성의 요건이에요. 즉 허용된다. 정당화 가능하다. 즉 허용된다. 그래서 필요가 악보다 커야 돼요. 처벌은 무엇일까요? 필요 악이에요. 선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악 그 자체예요. 그 자체로 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 악, 그 자체로 악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악인가? 선은 뭐죠?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죠. 형벌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고통은 악이에요. 형벌은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형벌은 악이에요. 아시겠죠? 고통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악이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등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거예요. 이 처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고통은 이 범죄를 통한 고통보다 이 범죄를 통한 이익이 더 작아야 되는데,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원이 막 20대 후반이 된다고 해볼게요. 20대 후반에 은행원이 돼봤는데 한 달에 한 300을 벌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0을 벌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1년 동안 모으니까 한 3천 모을 수 있나? 열심히 좀 많이 모아갖고, 그러면 이제 3천을 1년 동안 모은다고 봐서 이제 결혼도 해보고 싶고 뭔가 집도 사보고 싶고 해가지고 한번 이 부동산 시세를 한번 봤어요. 근데 보니까 다 10억이 넘어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한번 주위를 살펴보니까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거기 안에 10억이 있어요. 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범죄를 통한 고통은 만약에 좀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10년 산다. 10년을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10년을 이제 징역살이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 10년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 범죄를 통한 이익은 뭐예요? 10억이죠. 10억. 10년 동안 일해서 3억 정도 모을 수 있나? 뭐 더 보너스 얻을 수 있나? 플러스 알파예요. 10억, 3억 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걸 이걸 늘리거나, 그러니까 10년 동안 놀리거나, 아니면 10억보다 즉 징수를 다 해버리거나, 아니면 징수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게 방법이겠죠. 자, 이거를 특히 이 범죄자는 이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 죄에다가 이 범죄와 형벌을 법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만이,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보통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잘 되도록 서술되어야만이 이거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최초로 이걸 주장을 했는데, 이 죄형 법정주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 즉 뭐냐면은 이 계산을 통해서, 이성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 범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형 법정주의, 즉 이 범죄와 형벌을 그러니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거를 저울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형법정주의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 죄형법정주의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면은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처벌이 가능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즉 만약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면은 처벌 불가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 권력을 지금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베카리아가 이거를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베카리아가. 됐죠? 자, 그래서 조금 짧게. 자, 베카리아가. 자, 그래서 공례 원칙은 어떤 거에 우리가 비례를 하도록 해주느냐? 비례는 이제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처벌을 통한 이익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죄를 통한 이익보다는 커야 돼요. 이 중간 지점에서 범죄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 범죄를 통한 처벌을 어떻게 세게 하느냐, 이걸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처벌의 정도는 어떻게 이제 기준으로 잡냐면은, 이 사회에 악영향을 얼마나 끼쳤느냐, 이게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되셨죠?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처벌은, 이 방금 우리가 보는 응보주의와 공리주의는 공통적으로 이 처벌은 공정성이 요구가 되는데, 이 공정한 처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공정한 처벌의 요건은 무엇이냐면, 이 공정한 처벌의 요건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이제 공리주의와 응보주의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공정한 처벌의 요건은, 일단 첫 번째는 이 처벌이란 이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선생님, 칸트는 목적이어야 된다면서요. 이게 수단이면 안 된다면서요.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민사회 선, 우리가 교화나 예방, 이 선을 위한 수단은 안 되면 안 되지만 처벌은 목적이에요. 즉 뭐냐면은, 이 형벌은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right을 위한 것은 맞죠. 이해되셨죠? right와 굿은, 옳음과 좋음은 달라요. 이해되셨죠?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죄형 법정주의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점이에요. 죄형 법정주의.
이 죄형 법정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형벌과 이 범죄와 형벌을 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걸 만약에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불가능.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근대와 전근대를 비교했을 때 전근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위 있는 인물이 명령을 내려서 처벌을 내릴 수 있죠.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법치가 완전히 실현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제한을 해주는 거,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거, 자유로워지는 거,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는 사형제도에 대한 관점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 모두가 이 근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두 100년이 차이가 안 나요. 서로 살아가는 그 시기가. 그래서 이 죄형 법정주의는 모두 근대 인물로서 모두 대부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체로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근대와 전근대를 비교했을 때 전근대와 달리 이거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것, 그래야만이 이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거를 이 죄형 법정주의를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 베카리아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죄형 법정주의 말고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과잉금지의 원칙이에요. 이 처벌에 대해서 과하면 안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이 비례성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비례성의 원칙. 그러니까 이 비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잉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이 응보주의 같은 경우는 범죄의 경중이고 범죄의 해악성, 심각성을 말해요. 위법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의 악영향인 것이죠. 자, 이런 관점을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이 응보주의와 공리주의는 보통 이거 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벤담이 있는데 그냥 공리주의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이 형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목적은 도덕적 형평의 그 회복 그 자체예요. 도덕적 평형의 회복 그 자체. 공리주의는 뭐죠? 공리의 증진이죠. 즉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이에요. 극대화예요. 공리의 증진이에요. 자, 이 형벌의 성격이 무엇이냐? 형벌에 대해서 보는 성격은 칸트는 목적적이에요. 아까 정언명령이라고 했었고 형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공리주의는 수단적이에요.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 교화와 예방 효과의 실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성의 원칙. 자, 이거는 응보주의 같은 경우는 도덕적 평형의 회복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범죄의, 그러니까 위법행위의 경중이라든지
심각성이라든지 해악성이라든지 이거를 말해요. 이거 다른 말로 위법행위. 자, 그 다음에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에 악영향을 얼마나 끼쳤느냐. 이게 목적이, 이게 근거예요. 그 기준이에요. 비례성의 기준. 자,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이제 사용자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진도 나갈게요. 자, 사용에 대한 관점 확인해 볼게요. 이 사용에 대한 관점은 칸트와 루소와 베카리아와 벤담 이 네 가지 관점을 잘 비교를 해주면 돼요. 자, 칸트부터 볼게요. 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범죄 또는 위법 행위의 결과로서 도덕적 형평이 깨졌죠. 그리고 이 도덕적 불균형, 이 말은 다른 말로 도덕적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해결책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이 응보의 원리, 틸르보의 법칙, 이게 기준이에요. 응보의 원리. 동해보복의 원리, 평등의 원리. 즉 틸르보의 법칙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거죠. 자, 이게 사용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가 동등성을 실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이라도 삶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죽음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죽였어요. 죽였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해야 돼요. 사형.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으면, 살인을 했으면 사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유일한 최상의 균형자예요. 이 유일한 최상의 균형자. 최상의 균형자고 유일해요.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협력했던 자도 누구나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응보를 실현하는 곧 이제 사형이거든요. 죽였으면 똑같이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범 또한 이제 사형의 대상이에요. 협력했던 자도 누구든지 다 죽여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형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그 근거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도 이 사형을 찬성을 하는 건데 이 공범도 이제 사형을 시키면은 정말 너무 많이 이제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으로는 유배형으로서 사면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으면은 거기 원전 그러니까 번역서를 보면은 칙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칙령. 그래서 칙령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공범의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사형을 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면 이 사면 조치로서 유배형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로 유배형으로 보낼 수 있다. 이거는 칙령에 의한, 법률이 아닌 칙령에 의한 사면 조치예요. 사면 조치. 우리가 광복절 특별 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면 조치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둘 다 아셔야 돼요. 이게 2024년 6월 모의고사에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응보의 원리와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게 하나 더 크게 근거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인간성 정식이에요. 이게 세 번째가 인간성 정식이다. 인간성 정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해서 단순히 수단뿐만 아니라, 단지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으로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해하라. 이게 인간성 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인간성이 있는 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인간은 목적이고 존엄하냐면 우리가 절대적인 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도 있고, 이 자율성을 갖고 도덕 법칙을 세워서 이걸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성적 존재 일반은 모두 존엄하고 목적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성적이고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즉 자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특정 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요. 행위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이거 사람 죽였는데 인간을 보지 않은 거 아닌가요? 수단으로 대응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용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칸트가 생각을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면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하는 건 수단만으로 대우하면 안 되는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는 수단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에게 수단으로 대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범죄를 했을 때 도둑질을 했으면은 나한테 도둑질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둑질을 한 것이라면 나한테 도둑질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격을 수단을 하는 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폭력을 저지르는 거는 나한테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살인을 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살인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정 행위를 선택을 했어요. 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선택했네요. 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선택했다는 거는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살인을 했구나, 행위를 선택했구나, 이성과 자유의지로, 그럼 책임지렴 하고 죽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살인을 했으면 너는 이성적인 존재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고 자율성이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 행위를 선택했으니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렴 하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인간성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목적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살인을 저지르면 그럼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이제 사형인 거죠. 사형. 그래서 이거는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을 존중해 준다. 좀 크게 쓸게요. 이거는 인격을 존중해 준다. 이 사람은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건데, 근데 이게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좀 이렇게 쓸게요. 자, 잠깐만. 자, 인격을 존중해 준다. 이때 인격이라는 거는 생득적 인격성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얻는 이 생득적 인격성은 존중해 주는 건데, 시민적 인격성은 박탈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시민사회에서 이제 구성원이 아니거든요. 이해됐죠? 이제 이거는 박탈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살인을 저질렀구나, 얼마나 고통스럽니, 살인을 저질러서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지니,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시켜 줄게. 그래서 이 고통받는 인격의 해방으로써 즉 이거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니? 죄책감이 얼마나 느껴지겠니? 하고 죽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성 정책, 인격 존중, 목적적 대우 이런 맥락이 나오면은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루소에 대한 맥락을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루소는 이 사회 상태, 이 사회계약 이전의 상태가 이게 자유와 평등이 잘 누려지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권인 자유와 평등이 안 누려지고 제대로 안 누려지고 불평등하고 예속돼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윤리 수업 때 배울 거예요. 자, 이게 한계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 루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칸트처럼 이 사회계약론적 관점으로 일단은 근거를 이게 사용의 정당화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회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의지, 힘, 권리를 모두 전면 양도해서 사회계약을 맺어요. 이 사회계약 이전 상황에서 모든 권리, 힘, 의지, 그러니까 전면 양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국가와 법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이제 일반의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반의지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일반의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의지를 모은 것과 관련이 된 건데, 근데 이거는 전체 의지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특수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의지, 보편 반대 특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특수의지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특수의지에 의해서. 이 사회계약 이전에 특수의지라는 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지라는 거는 이 우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의지의 총합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부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부족을 없앤 게, 이 전체 의지에서 가부족을 없앤 게 이제 일반의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의지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의지와 관련된 이런 이 사적인 이익에 대한 추구에 대한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공공의 이익만 추구해요. 그리고 항상 옳아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의지는 어떤 것이다? 바로 공적 이익만 추구하고 공공의 이익, 그리고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최대 행복을 추구해요. 자, 근데 이게 이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최대 행복 뭐 같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최대 행복을 뭔가 이 벤담이나 베카리아랑 이제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행복은 근데 공리주의적 선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자유와 평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등과 관련된 개념인데 결국은 공리주의적 선이 아니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공리주의적 선은 아니다. 그러나 최대 행복을 추구했다는 게 되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사회방위론의 관점에서 이 사회계약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방위론은 우리가 이 사회계약을 맺었을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잖아. 그럼 사형당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었을 때는 내 생명을 보호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에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럴 생각에 바쁘지, 내가 만약에 살인범인데 교수형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방위론의 관점에서는 사회방위론은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게 국가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자신의 이 생명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즉 살인자로부터 살인당하고 싶지 않다,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지,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사형당할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여기 생각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한테 뭘 양도했다? 생명 박탈권을, 모든 권리를 양도했을 때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명 박탈권을 양도했다는 거를 전제해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생명 박탈권을 양도했다.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정당하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희생을 했어요. 수단화했어요. 이런 거는 그 사람도 살인자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른 존재가 나를 이제 수단화할 수 있다는 거, 희생시킬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봐요. 그래서 타인 희생을 했으면은 자신도 희생 당할 수 있다는 거를 동의했다라고 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격 존중의 이 맥락에서는 결과적으로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좀 특징이에요.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게 좀 이제 칸트와 좀 비교되는 지점인데, 우리가 이 일반의지의 표현이 곧,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의지의 표현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의지의 표현이 법이에요. 이 법을 따르는 건 일반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살인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일반의지를 이제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거고 사회계약을 파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면은 일반의지에 이거를 복종하지 않았고, 이거는 사회계약을 파기했다. 이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중대범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 파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는 조국의 적이라는 거예요. 조국의 적이다. 국가의 적이다. 그러니까 살인을 했으면은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전쟁을 한 행위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국의 적이고 더 이상 이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추방하거나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추방한다는 거.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국가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 국가로부터 분리. 즉, 좀 위에다 쓸게요. 국가로부터 분리. 즉, 사형 아니면, 살인했으면은, 사형 아니면 뭐다? 추방이다, 추방. 추방은 왜 해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도 좀 쓸모가 있기 마련이다. 이게 이번에 올해 EBS 수능 특강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사형은 바로 그냥 무조건 사형이다? 그건 아니에요. 둘 다 공통점은 살인했다고 꼭 무조건 사형이다.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형인 거고, 쓸모가 있기 마련이라서 사형 또는 추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베카리아 볼게요. 자, 우리 베카리아의 관점을 보면은, 베카리아는 일단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단 사회계약론자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인도주의적 관점을 좀 쓰고 싶어요. 인도주의적 관점,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다. 사형은 너무 끔찍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 조금만 위로 쓸게요. 이거 인도주의적 관점을.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관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회계약론적 관점이에요. 자, 이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회계약을 맺어서 일반 의사의 법이 곧 일반 의사의 표현이 곧 법이라는 얘기를 해요. 일반 의사의 표현이 곧 법이다. 일반 의사의 표현이 이 사람도 이제 사회계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도 사회계약 이전이 있고 이제 이유인데 이 일반 의사의 표현이 곧 법이다 라고 봐요. 일반 의사는 무엇인가? 일반 의사 다른 말로 공공의사인데 일반 의사는 우리가 특수의사의 총합이라고 보면 돼요. 특수의사의 시그마예요. 총합이에요. 총합. 그럼 특수의사를 양도했다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특수의사는 무엇인가? 무엇을 양도했는가? 우리는 뭐냐면은 각자의 자유의 최소한의 몫을 양도했어요. 이걸 양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권을 양도했다는, 생명박탈권을 양도했다는 거는 각자의 자유의 최대한의 몫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박탈권은 양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박탈권은 양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누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권리를 넘겨주겠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라는 표현을 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범죄자도 여기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형은 뭐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요. 됐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형을 시켰느냐? 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은 정당하지가 않아요. 부당해요. 이해되시죠? 자, 정당하지 않다는 거. 자, 근데 이 정당하지도 않은데 딱히 유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용하지도 않다. 필요도 없다. 라는 거를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우리가 중시하는 것인데, 이 사람도 우리가 형벌의 목적은 뭐냐면은 공리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예방이나 또 뭐예요? 교화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방도 당연히 목적이고, 이 예방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서술되는 것은 맞는데, 예방이랑 뭐예요? 여기 항상 이거 A and B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항상 우리 A and B 꼴로 좀 정보를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올해 6월 모의고사 좀 A and B 꼴로 우리가 좀 문제가 나온 지점이 좀 있어요. 필요해서. 그래서 예방과 교화. 여기 중요한 거 교화, 교정도 있다라는 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기출 제시문에서도 많이 언급이 돼 있고 교과서에도 언급이 좀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제시문에서 언급이 많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교화, 교정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사회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별표. 자, 이 관점에서 예방을 하려면 정신에 우리가
이 인간 정신을 통제하는 것인데, 인간 행위를 통제하는 것인데, 예방은 행위를 통제하는 거는 뭐에 우리가 영향을 받냐면 공포심에, 두려움에 영향을 받아요. 그쵸? 낙관적 이것보다는 공포심이겠죠? 공포심에 영향을 받고, 여기서 우리가 이 벤담의 7가지 기준, 쾌락-고통 계산법, 여기서 강도 지속성, 순수성, 다산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도 지속성이 특히 이제 1차적 기준이고 나머지는 좀 부차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강도와 지속성의 이 맥락을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심은 어디서 온다? 강도심에서 오지 않고 무엇이다? 이거 오지 않고 지속성 또 공개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조금 작게 쓸게요. 강도에서 오지 않고 이 지속성에서 온다. 그리고 공개성에서 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예방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도록 하는 거. 자, 이때 우리가 종신노역형과 사형을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사형이랑 종신노역형. 종신노역형은 무기징역인데 공개성 있는 무기징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기존의 범죄자가 처벌받는 거를 이제 목격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사형과 종신노역형을 비교했을 때 강도는 뭐가 더 크죠? 사형이 더 크죠. 강렬한 인상을 줘요. 물론 강도는 이제 사형이 더 커요. 그리고 이제 지속성은 뭐가 더 크다? 종신노역형이 크겠죠. 공개성도 누가 더 크다? 종신노역형이 더 크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뭘로 대체해야 돼요? 그죠? 종신노역형으로 이제 대체해야 돼요. 왜냐면 예방 효과가 종신노역형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형은 단조됐다 처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진 않겠죠.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인 비교지 질적인 상태를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없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있기는 한 거예요. 더 큰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있기는 하다. 매우 중요한 게 사형이 예방 효과가 있기는 하다. 있기는 함.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되셨죠? 그래서 이 종신노역형으로 대체해야 된다. 유용하지도 않다. 필요하지도 않다. 이건 그냥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사형이란 거는 한 개인, 시민에 대해서 벌이는 전쟁에 불과하다. 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베카리아 입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사형을 하지 말고 종신노역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은 안 된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종신노역형을 해야 된다. 살인했으면. 그러니까 이 종신노역형을 좀 대체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좀 크게 보시면은 이 생명박탈권 양도랑 그리고 인격 존중의 맥락이 좀 대비가 이렇게 좀 되는 게 좀 보이시죠?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이 사람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칸트, 루소랑 이제 베카리아랑 벤담인데 일단 사형에 대한 입장은
칸트는 O, X, 세모인데, 벤담만 좀 빨리 정리하고 갈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벤담이 있는데요. 이 벤담은 아까 이제 베카리아 공리주의 딱 이렇게 썼으니까 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 범죄를 통한 이익이 기존의 형벌에 대한 관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죄를 통한 이익이, 그러니까 처벌을 통한 이익이, 형벌을 통한 이익이, 사회가 볼 이익이 이 처벌을 통해서 얻을 이 범죄자의 고통이 있죠. 보다 커야만이 이제 정당화 가능하다. 이게 필요 조건인 거예요. 되셨죠? 예, 그죠. 안 써도 될 것 같네. 네. 자,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형도 마찬가지인데, 좀 기울였는데, 이 사형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그냥 세모예요. 세모. 그러니까 조건적 허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적이다. 뭐냐면은 이 시민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요. 이 시민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요. 살인범이. 그럴 경우에 사형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좀 조건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모예요, 세모.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네 명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일단 칸트랑 루소랑 베카리아랑 벤담이 있는데, 일단 이 사형에 대한 입장이 칸트는 맞고 루소는 뭐였죠? X고, 그러니까 O고, 그리고 베카리아는 X고 이제 이제 종신노역격 해야 되고 벤담의 세모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살인을 저지르면은 칸트는 뭐예요? 사형을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사형이에요. 근데 이제 공범도 마찬가지고 살인이나 공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유배형도 가능하다는 거죠. 유배라는 사면 조치가 가능하다. 칙령으로 사면이라 썼어요. 사면. 자, 근데 이제 루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살인을 했으면 뭐예요? 추방 아니면 사형이죠. 국가로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추방이나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형이나 추방을 시키면 된다. 근데 여기는 좀 그냥 기존에 정리했던 거 보시면 되고요. 요새 나오는 이 비교가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비교를 이해되셨죠? 되죠? 자, 그리고 이 근거, 사형제에 대한 근거는 이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모두 뭐예요? 이제 벤담 빼고는 다 사회계약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응보주의, 공리주의부터 좀 쓸게요. 칸트 같은 경우는 응보주의죠. 근데 루소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요새는 잘 안 나와서 그냥 안 쓸게요.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예요. 벤담은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이 베카리아랑 칸트가 선지가 좀 형벌의 목적이 예방이 아니라 처벌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걸 근거예요?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근거예요. 즉 형벌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관점.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되셨죠? 자, 공리주의, 벤담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이게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를. 그리고 이 형벌에 대한 관점이 칸트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성 정식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사회계약론을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사회계약론. 루소도 뭐예요? 사회계약론이죠.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이죠. 베카리아도. 그리고 이제 인간성 정식이 있죠. 베카리아는 이제 인도주의적 관점이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는 칸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맞죠. 이런 인간성 정식이 살인자의 인격 존중 있죠. 이 살인범의 인격 존중. 목적으로 대우하고 능력이 있는 존재로 봐줘요. 이성적이고. 루소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렇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사회계약론자인데 뭐냐면은 생명박탈권을 양도했는가? 이게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생명박탈권 양도. 루소는 이제 생명박탈권 양도에 대해서 오였지만 전적인 양도지만 베카리아는 아니었죠. 자, 그리고 이거 좀 유사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볼 거 뭐냐면은 이 형벌권의 기초에 살인범의 그러니까 범죄자의 동의 이게 있느냐 이런 거예요. 칸트는 맞고 베카리아는 칸트는 X고 베카리아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사회계약론에 대한 관점을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일단 미리 좀 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대 행복에 대한 추구 있죠. 최대 행복에 대한 추구. 최대 행복에 대한 추구를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것도 좀 중요해요. 최대 행복 추구. 국가 관련해서 최대 행복 추구. 이런 것보다 루소 맞죠? 그쵸? 근데 이게 공리주의적 선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표현 자체는 칸트도 베카리아 벤담도 다 맞는 거죠. 이해되셨죠? 됐죠? 자, 그리고 약간 이 형벌에 대한 관점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적으로 이 형벌은 법적 정의 실현 수단이 있죠. 이 말을 이거에 대해서 보통 칸트랑 이제 벤담이 이제 맞는 말이었죠. 형벌에 대한 관점에서. 근데 요새 약간 이제 EBS에서 이제 루소의 맥락이 여기 좀 이게 나와요. 수능 특강에. 이것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네. 여기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되죠? 여기까지 하시고 바로 이제 칸트랑 이 베카리아의 사회계약론적 관점에 대해서 좀 쟁점을 좀 정리를 할게요. 네.